저 스크린에 나온 대로 불전사물입니다. 이제 이 불전사물이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고 요즘 잘 쓰는 말이에요. 사찰에 모여지는 네 가지 법공양무, 네 가지 물건 이라는 뜻이죠. 이 네 가지가 주로 소리에 관련돼서 우리들 사찰에서의 생활 그리고 의식, 예식 때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소리의 능력. 불전사물이라고 그러면 그 네 가지입니다. 법고, 범정, 모고, 음판. 개별적으로도 다 의미가 있는 공양물들인데 특히 이 네 가지가 한데 모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전달하죠.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원래는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역사를 가지고 별도로 발전이 됐었어요. 불교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략 17세기 무렵쯤 되면 이 네 가지 사물을 한데 모읍니다. 범정각이나.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쯤 되면서 이 네 가지의 공양물을 모으면서 범정가든지 범정가 이런 데다가 놓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래와 의미, 또 장식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리이고 또 이 불전사물 중에서도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북하고 종이죠. 지금도 제일 많이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하고 또 중요시 여기면서 이제 칩니다. 소리를 내죠. 석가모니가 제세시에 제자인 아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북하고 종에서 나는 소리가 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종을 불러 모을 때 종을 치고 북을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자, 이 소리가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우리가 그냥 이 사운드, 음파 이런 걸로만 생각할 수가 있고 혹은 또 소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울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여기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좀 거기에 의미를 둔 거예요. 저 소리가 너한테 들려왔을 때 너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소리가 너한테 와가지고 들려준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음파나 소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그 소리가 곧 범음이고 그 소리를 듣는 건 귀가 아니라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어디로 같이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소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나 이런 사운드가 아니라 내 말,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 말 그리고 진리의 소리가 전달되는 상징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나 범종 이런 거에서 내는 소리를 단순히 의식에만 활용해서 위해서 낸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마음을 열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하라라는 의미겠죠. 범종이나 종소리나 모고 조금 전에 목탁도 잘 치셨습니다만 그런 소리들이 다 단순히 신호의 오고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벚꽃 두드리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두드리고 또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의식을 행할 때 이렇게 둥둥둥둥 소리를 냅니다. 이 법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북소리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불교에서 법고라고 합니다만 북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었던 거죠. 저기 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기, 최소한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서기 1세기, 한 2000년 전부터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로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게 제사를 올릴 때 사용되는 예기이고, 또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외계체 역할을 나와서 신기라고. 그러니까 이 예자라는 거 예도에 그럽니다만 예의 뜻은 사람이, 인간이 하늘에게 보내는 정성, 그게 예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담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이라는 거죠. 북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보면은 경전에 하늘북, 천고를 울려서 부처님을 공양했다라는 말이 경전에 나와요.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특히 지금처럼 법고, 불법을 널리 퍼뜨리게 하는 소리라는 의미로서 법고라고 부르죠. 아까 그 고대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내용입니다. 삼국지, 중국에서 서기 1, 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에 공의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정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대회가 나라 안에 큰 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가무음곡을 하면서 즐길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그 기쁨을 바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영고라고 한다. 국사시험에 배웠죠. 북을 친다, 북을 맞아들인다. 이 소리는 다시 말하면 북소리를 통해서 하늘에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늘의 소리를 북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0여 년 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세우죠. 조선시대 왕조가 마감을 하고 이제부터는 황제의 나라다 해서 광무연호를 쓰면서 대한제국을 건국 왕조를 세웁니다. 그때 이런 그 제천 행사를 위한 건물을 짓는데 이걸 원구단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시설로 이 돌북을 3개를 나란히 천지인을 상징하는 돌북 3개를 세웁니다. 이 북을 쳐서 울리는 소리로서 하늘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이게 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소리로 하여금 하늘에게 우리의 기원을 고하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 와가지고는 법고라는 이름으로서 중요시 여겼던 거죠.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 금고라고 하는 건데, 이제 법당에 보면 이렇게 한 구석에 범정 옆에 되게 놓여 있습니다만, 범정도 치고 이 금고라는 걸 이제 사찰에서 치죠. 의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땡땡땡땡땡땡 하는 소리가 나요. 그 모습하고 또 지금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걸어놓는 모습도 비슷하고. 대략 한 3세기 무렵에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보면 사람들이 북을 울렸다는 알 수가 있죠.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이 있다고 했죠. 이 경률이상이라는 경전에 보면 제석천이 방편을 써서
법고를 두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또 범천들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진언을 합니다. 법륜을 굴리시고 법고도 올리시고 법나도 소라같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풀어주시어서 법의 위를 널리 내려 중생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법고를 올린다는 것은 법륜을 굴린다는 말하고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법륜을 굴린다 그러면 법을 온 세상에 전해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법고를 울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알려주십시오. 단순한 의식을 위해서만 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불교의 법을 전하는 상징으로서 법고를 두드리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법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또 역시 다른 말도 있어요. 요법연합에 보면은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항상 천고를 울렸다. 법고라고 봐도 되겠죠.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천황은 그렇게 하고 다른 천인들은 또 여러 가지 기합을 위해 막 이제 북이나 장거나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한다는 기합을 울린다는 거. 이건 나중에 뒤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범종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법의 어떤 그 웅장함을 이 목소리에 비유해서 이렇게 반야반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고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금광명경에 한마디로 나오죠. 이 북에서 나오는 아주 미묘한 소리는 과거와 현재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없애주고 또 지옥에 빠진 사람들의 괴로움과 또 지금 가난하고 병이 들고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괴로움, 고통을 이 북소리에 의해서 녹여준다. 이제 법고를 치는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몸탁 하나 치고 범정 울리고 북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울릴 때마다 공덕 하나 조금 더 쌓으실 거예요. 몸탁 쳤어요. 이 수덕사 법구가 이 충남 예산의 수덕사 보면 이게 범종각을 법구각이라도 이렇게 부르고 종각이라고도 부르고 범종루라고도 하고 또 불국사처럼 범용루라고도 부릅니다. 수덕사는 법구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개 어느 사찰의 범종각을 가서 보더라도 여기 써있는 기둥에 건 글귀를 주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련에 있는 글귀가 되게 일치합니다. 대웅전이나 극락전 이런 거는 뭐 금광경이라든지 화엄경, 욕보명화경 이런 데서는 글귀를 다양하게 따오는 데 반해서 법고각에 있는 주련은 되게 일치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림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해 준다는 뜻의 주련인 겁니다. 법고에 두드리는 연주하는 법식이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게 요즘 하나의 그 악보로 체육되듯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고종하고 조계종이 조금은 다릅니다. 특히 태고종은 의식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계종보다 조금 더 좀 길고 세밀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런 법칙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요. 주로 4박자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근래에는 이제 8박자가 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음악 하는 사람들은 이 8박자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잘 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벚꽃 연주에 이 8박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 일제강점기 때 혹은 또 체록이 악보로 체록이 되는 게 요즘식으로 체록되는 스타일이 그 현대음악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리듬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해요. 여하튼 대체적으로 일치는 되는데 약간 중간에 보면 특히 그 종결구 쪽에서는 사찰 혹은 그 연주를 벚꽃을 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과 태고종이 조금 달라요. 태고종 같은 경우는 좀 길고 신촌 보훈사에서 나오는 게 한 10분 정도 되는데 낮에 이거 10분을 같이 들어봤는데 한참 시간이라고요. 또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기교가 많이 들어간 태고종 타법이 좀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조계종은 조금 그거보다는 좀 단순하고 간결해요. 벚꽃가 이게 형태는 아주 단순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도형이 여러 가지 도형이 있어요. 특히 그 태극 도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리라는 것은 전혀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에서 나오는 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태극이라는 것도 무에서 발전이 음향이 나타나는 거, 이게 태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향의 소리를 이 벚꽃의 그 소리하고 이렇게 상징해서 태극 문양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태극이죠. 요건 이거 같은 경우는 삼태극이라고 그러죠. 청색, 홍색, 황색. 근데 여기 왼쪽을 향해서 소형들이 왼쪽 소형들이처럼 가는 걸 좌선이라고 그러고 오른쪽 소형들이처럼 가는 걸 오른쪽 일자 써서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좌선이죠. 여기 머리가 이태극이나 삼태극 이런 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태극, 이태극으로만 하는데 삼태극도 미술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전라북도 완주의 송광사에 17세기 후반에 벚꽃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삼태극이죠. 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두드리는 면이고요. 요 옆쪽 면으로 보면 이제 용이 주로 장식이 되는데 뒤에도 범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용이 굉장히 많이 주요 장식 문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용은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노선을 밀고 하늘과 가깝고 그리고 그런 날짐승 중에서 최고 으뜸이고 독수리여성으로 그래서 좀 신령스럽게 여겨졌거든요. 하늘의 소리다. 하늘의 소리를 담는 게 북이고 범정이니까 자연스럽게 범정이나 북에는 용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청룡으로 푸른색 청룡으로 정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수파사본적이에요. 저 벚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신륵사 남한강변에 있는 신륵사고요. 모고와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모고, 벚꽃, 그리고 이쪽 한편에 범정, 그래서 이 상황이 들어가지고 있죠. 구름 속, 이건 구름을 뜻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용이 나타나는, 하늘에서부터 쫙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왜 불렀어? 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북을 치니까 하늘의 소리를 전하려고 용이 나타나는 거죠. 또 이런 만자도 있어요. 이게 되게 벚꽃은 큽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사진에 잠깐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대개 이런데 받침을 올라가서 양쪽에서 치기도 하고 그렇죠. 청도 운문사에서 예불을 위해 장면입니다. 벚꽃을 올려놓는 그 대자를 벚꽃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벚꽃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만큼 벚꽃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산예, 그 다음에 거북이, 혹은 뭐 연꽃이나 구름 이런 것들, 또는 해치 이런 것으로 대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불국사에 있는 벚꽃 대자가 바로 거북이 모양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북이라는 것은 용의 9명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 옛날 한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쓰여진 지리서인데요. 지리서라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지리서가 아니라 풍문으로 들었던 세계 각국의 진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기 동쪽에 가보면 용이 살고 있는데 용에겐 9마리의 아들이 있다. 굳이 용자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9마리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범종에도 그 중에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9마리 중에서는 이렇게 생긴 동물이 하나 있는데, 얘는 힘이 장사라서 무거운 걸 들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얘의 성격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비석 같은 데 보면 빗돌 이렇게 어디를 이제 거북이로 장식하는 이유가 그래서 무거운 걸 들어도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고 껏들어 없는 걸 형상하는 거죠. 사자하고 비슷한데 사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굳이 말한다면 동양식 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산예입니다. 이 산예가 이렇게 산예의 성격은 나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막 짖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삿된 것을,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벚꽃을 울리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경상남도 창녕 관령사에 있는 벚꽃을. 산예 중에 하나, 아까 조금 전에도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듣고 있나, 여기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나, 응시를 하고 있는데 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에게 소리를 전해주려는 그런 표정이죠. 하늘을 이렇게 비스듬히 쳐다보면서 이 북에서 나는 소리를 멀리 높이 울려 퍼지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치 모습으로 광화문 서울 광화문 그 문 앞에 보면 그 양쪽에 해치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산예하고 비슷하게 삿된 거를 물리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렇게 아주 가진 장엄을 다해서 화려하게 벚꽃대를 만들었어요. 이 위에 벚꽃가 있었겠죠. 이게 어느 사찰 건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벚꽃대가 있을 정도의 벚꽃라면 정말 그 대단했을 텐데, 그 소리도 참 좋았을 텐데 나와 있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범종. 지금 모고를 보셨고, 지금 그 다음에 범종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고 우판을 보는데, 보는 순서는 이 사물이 연주되는 순서입니다. 4개가 이제 범종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거나 이렇게 먼저 올리는 게 아니고 법칙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벚꽃 먼저 다다다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종의 소리를 치면서 중후한 소리로서 도량을 가득 채우죠. 사찰에서 쓰는 종을 범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활용되기 이전에 한참 전에서부터 있었어요. 아까 법고가 천고에서 나왔듯이 저희 연고대 이런 것도 있었듯이 오래전부터 법고가 활용되어 있었고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범종을 만들기 이전에서도 종이 있었는데 특히 범종, 그러면 삽살의 종을 범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범종이 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제일 오래된 거는 한 1400년 전 작품이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두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는데 전부 다 청동으로 만든 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일하게 바위에 새긴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예종인데 여기 경기도 수원에 가면요, 그 마예종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스님이 강목으로 종을 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범종이 있습니다. 범종막에 이렇게 종이 매달려 있고, 뒤에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범종의 특징이 이 부분을 이제 맨 위에 있는 용류라고 하는데, 용이 한 마리 달려 있는 게 단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은 쌍용이에요. 용이 두 마리 마주보고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제 보고 있는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종만의 특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유곽 혹은 연곽이라고 해서 이제 구획이 된 사각형인데 이 안에 이렇게 9개의 열레가 꽃송이죠. 꽃송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항상 열이면 열 전부 9개가 장식이 됩니다만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12개, 일본에서는 뭐 18개, 36개, 가장 많은 건 72개까지도 이 안에 배치되게 돼요. 굉장히 촘촘하고 작게 표현이 되죠. 우리나라 범종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9개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신라시대 범종에는 비천 같은 게 있고요. 여기가 당장입니다. 이 치는 위치가 신라시대 때는 전체에 비해서 한 3분의 1쯤 되는데 여기다 쳐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면 그 3분의 1 지점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범종, 이 마예물이 언제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용이 한 마리니까 우리나라 범종이고 분명하죠. 신라시대부터 나타나는 거. 이 마예 범종을 연대가 안 새겨져 있는데 학자들이 이게 추정하기를 신라 말 혹은 고려 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고려 초로 얘기하는 사람, 먼저 신라 말로 얘기하는 이유는 요 용이 한 마리가 딱 있는 요 모습이 신라시대 때와 비슷하다는 거고, 고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종을 치는 부위가 신라시대 때, 즉 당자가 있었던 자리보다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고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자, 종소리라는 건 이제 범음입니다. 삼국사기를 지는 김무식이 흥천사 종에 새겨진 글에 이렇게 썼어요. 가만히 두면 고요하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난다. 소리 없는 소리가 후공에 두루 가득하네. 그러니까 범종을 치지 않으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고요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치면, 두드릴 꽃자죠? 칠 꽃자. 치면 그 소리가 나는데 아주 맑고 조용한, 이걸 옹룡이라는 거는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옹룡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리에 대한 표현을 하기를 무성기성이라 했어요. 소리 없는 소리. 소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소리 없는 소리다 라고 표현했어요. 참 멋들어진 글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듣는 사람은 듣고 또 그게 진리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세상 이거보다 맑고 청아하고 큰 소리가 없을 텐데
소리는 들리긴 들리되 이게 뭐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경적 소리인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김구식 이런 말 적어놓은 흥천사 종입니다. 서울 덕수궁에 지금 궁전, 옛날 조선시대 궁전입니다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흥천사였다가 이쪽으로 흥천사가 폐사되면서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바로 이쪽입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범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라는 말을 이 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묘한 이치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니까 형상을 초월해서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진리의 소리라는 것도 세상에 이렇게 막 크게 우레처럼 퍼져도 그것을 듣고 싶을 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못 듣는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진리라는 것이 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범종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왜 범종을 치는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주에 가보면 성덕대왕 신종이 있죠.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새겨진 글에 김피로라는 신라시대 때 학자였습니다. 그럼 이 범종을 울리고 범종이 퍼져나가는 그 소리의 공동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사방의 용상과 훌륭한 스님들, 공부하는 사람들의 용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현들이 이 종의 소리를 듣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정진하고, 더 나아가서 저 지옥에 펄펄 끓는 타화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일체의 영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더운 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소낙비가 쭉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듯이 그 타화 속의 그 괴로움을 맑은 물을 끼얹듯이 씻어준다.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고려시대 때 문인인 최양이 범종서의 공덕을 이렇게 한마디로 적었습니다. 범종소리가 정말 물론 듣는 사람의 언제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범종소리 하나 듣고서 인생의 그 행보를 달리한 사람도 더러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범종을 한 80년 평생 동안 공부하다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김희경 박사라고. 이분이 평생 내내 범종만 연구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한 200여 개의 범종을 다 조사하고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은 범종을 그렇게 평생을 매달리셨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어느 깊은 산에 그 양반도 그분도 이제 불교미술을 한다고 사찰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쯤 됐어요. 산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번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마음은 급해지고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갈수록 자꾸 다른 길이 나오고 산에서 뺑뺑 돌 거예요. 추워지고 짐승 소리도 들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사방에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 꼴짝에서 나오는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많던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 내가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갔더니
이제 불빛에 반짝반짝하면서 사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몸과 마음을 비우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 범종의 소리에 매료돼서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매료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의 길 잃은 사람을 인도해주는 이게 바로 진리구나 해서 범종에 대해서 평생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고 난 데서 이제 든 적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울리는 범종 이전에도 종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형 중에 하나가 건추라고 합니다. 우리는 범종 이렇게 쓰는데 범어에는 그거를 간타라라고 부르는데 간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안한종자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나자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은 너무 그냥 마음을 내 마음 그 근심 그리고 의문 속에 빠진 마음을 확 풀어주는 그런 설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즐겁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강당으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건축을 짓고 막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에게 어떤 설법을 듣고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막 했다는 얘기가 이제 증인의 안개가 얼마나 기쁘면지 저러겠어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티벳에 있는 겁니다만, 그래서 뭐 이게 수천 년 전거는 물론 아닌데 옛날의 건축도 바로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추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범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종은 소리가 내게 하는 방법이 외부 가격, 타격에 의해서 나는 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죠. 이것이 나중에 범종, 우리나라의 지금 범종의 형태로 발전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경이라든지 종경, 경은 경인데 종처럼 생긴 경을 종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찰의 범종하고 비슷하죠. 이게 대략 한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모양의 소리를 내는 그런 도구가 있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게 한 1500년 정도 되는 범종입니다. 불교가 들어온 직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의 것들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범종의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보다시피 용이 2마리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1마리예요. 범종에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 명사식으로 범종 그러는 건데 옛날에 어떤 상국유사에 보면은 경종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경자가 고래경이긴 한데 고래 모양인데 아까 용의 9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고래처럼 생긴 거는. 근데 이 포레라는 용의 아들은 심성이 조금 얇아져서 무슨 쇠 같은 거 있으면 들이받는 걸 좋아한다고. 뭐 좀 단단한 게 있으면 그냥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범종을 치게 되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깨지지 말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고래 모양으로 생긴 포레의 모양을 본따다 범종을 치는 당목의 모습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신종이라고도 합니다. 신령스러운 종이다. 신종을 걸어서 일승의 원음을 깨닫겠다.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또 하나는 홍종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넓을 홍자죠. 이거는 기록의 홍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범종을 치면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아주 멀리 당장 범종이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범종을 볼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범음을 전달해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통자를 쓴 거죠.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저 멀리 세상까지도 날아가서 그 속에 있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라 라는 의미죠. 대승불교의 아주 핵심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글자 두 개가 나오더라도. 범정의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성덕대가 신종입니다. 경주 박물관에 걸려있는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만든 거죠. 이쪽이 이제 용이 표현이 된 용이고요. 여기가 그 용이 앉아있는 천판이고, 맨 위에 있는 이렇게 띠가 있는데 여기를 위에 있다 그래서 상대, 맨 아래에 있는 띠는 하대. 그 사이에 이렇게 사각형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유곽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도 그렇게 쓰이는 책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연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문양장치, 이거를 예전에는 유두라고 했다가 요즘은 꽃송이다, 연꽃송이다 그래서 열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범종치는 당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신라시대 때 당자는 이렇게 앞뒤로 두 개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는 여기 좀 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자 사이에 비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용통이 있고, 용이 있고, 용이 달린 이 고리 무자예요. 범종을 매달아야 되니까. 용의 형태로 된 고리다. 그래서 용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판이고요. 위에 있는 띠, 상대, 하대, 그 다음에 여기 유곽이라고 되어 있죠.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면 요도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걸 유곽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유자 대신에 연꽃 연자 써가지고 연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종치는 부분, 비천. 이걸 또 용통이라고도 하지만 음통이라고 쓴 데도 많아요. 이거 마치 이게 피리처럼 생겨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울려 퍼지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80년대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음향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가격을 해서 나오는 소리는 물론 이제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는데 90% 이상이 이렇게 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10%가 안 되는 정도만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통의 기능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용에는 용이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 용통은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 중국종이나 일본종에는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에 3가지 국보가 있었습니다. 이 국보는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는 미술품, 보물 국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신령스러운 것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파식적인데 이 만파식적은 필입니다. 이 필을 불면은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물리치고 이런 효능이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실제로 신라 시대에 이 만파식적을 나라에서 이 만파식적을 용으로부터 얻는데 동해의 용으로부터 그때가 668년입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에 나머지 신라 500년 동안에 이 만파식적을 3번을 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실제로 그 이제 아까 말한 효험이 있었던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좀 들어가 있고요. 저희 아무튼 연례 영광이 우리나라는 9개다. 공문이 됐자죠. 종신 아래에 보면은 이 종신의 형태가 우리나라 아까 성덕대왕 신정에서 잠시 봤습니다만 맨 아래 하대 쪽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로 내려오면 그 벌어지는 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확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종신이. 성덕대왕 신정 같은 게 약간 살짝 벌어지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냥 쭉 내려가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몸체에 구조상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장식성을 높이고 또 범정의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조상에 대해서 뒤에 설명할게요. 종치는 자리를 당자라고 하는데 아까 그 마해종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맨 아래에서 3분의 1쯤 되는 데가 신라시대 때 당자가 있었는데 고려 때 내려가면 그거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 종을 치는 자리가 신라 때 종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2개만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되면 이쪽으로 2개씩 또 생겨요. 그래서 4개가 생깁니다. 조선시대 때면 아예 그 당자가 사라지기도 해요.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종이 그만큼 좀 좁아지다 보니까 당자를 놓을 만한 위치가 조금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종구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만약에 종이라면 종 아래 쪽에 이걸 종구라고 하거든요. 이 종을 안에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이걸 안에 이렇게 손을 집어서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기회가 혹시 있을지 한번 먼저 가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지는데 그게 홍익신라 시대 때는 이 안쪽이 살짝 말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눈에서 잘 안 보이니까 손으로 감촉이.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나 이런 데 보면 말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사진으로 한 번씩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용이죠. 하늘에 소리를 내려보내는 그런 범정처럼 용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무거워 보이는 이 용통을 굳이 이렇게 등에 쥐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이 지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 모습을 조금 내려가는 이게 상원사 범정입니다. 5대3 상원사.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정입니다. 72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꼭 한 1400년 정도 됐죠. 여기서 가운데가 살짝 좀 불룩하게 불어나 있죠. 이게 이제 신라정의 특징입니다. 고려시대는 이런 게 거의 사라지고 또 평평해지고 이 용의 모습이죠. 용이 조금 전에 아까 봤던 그 성덕대왕 신정의 용이고 이건 상원사 정이고요. 아주 서로 비슷하죠. 아주 용이 힘찬 모습.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성덕대왕 신정. 고려시대 범정은 좀 성덕대왕 신정이나 상원사정, 이런 신라정에 비해서 좀 작아져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용류도 작고 전체 형태도 작아집니다. 일본에 가 있는 우리나라 건데 일본에
지금은 일본 후쿠오카 박물관에, 시립박물관에 가야 되니까 용기로 하늘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죠. 신라 범정은 예외 없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려시대 범정 중에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밑을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뭔가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거는 우리의 소리를 하늘에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손판 장식인데, 고려시대가 오면서 등장하는 고려 범정에서만 보이기 시작하는 장식입니다. 신라 범정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데, 이제 고려시대에 오면 이 범정, 이 장식이 이렇게 딱 서요. 그래서 설 입자 써서 서 있는 꽃잎 장식이다. 그래서 입화식이라고 합니다. 고려 범정에서는 이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는 이게 또 사라집니다. 갑사, 공주, 갑사에 보면 고려시대 범정이 있습니다. 범정방이 있어요. 여기 입화식이 있죠. 아까 내가 낮에 들으니까 조금 전에도 공지를 했습니다만, 6월 3일날 갑사, 신원사, 관촉사 이렇게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낮에 쉬는 시간에 하나 사진을 찾아서 이게 갑사에 있는 괴물입니다. 조금 있으면 초파일인데 이렇게 걸리겠죠. 갑사에 좋은 미술 문화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괴물이에요. 이게 한 14m쯤 되죠. 높이가 굉장히 야외에 걸리는 괴물입니다. 범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괴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걸리는 그림, 초팔이라든지 야외 행사 때 걸리는 괴물 중에서 대부분의 그림들은 이렇게 불상이 등장할 경우에는 3종불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렇게 불상이나 보살상 한 분만 표현이 되거나. 그런데 이 갑사 괴물은 이거 좀 특이하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삼신불이라고 하죠. 가운데에 비로자나불,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권이 나오고 있고, 이 옆에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신 거를 몸신자 써가지고 삼신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고, 그리고 각각 응신불, 보신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도가 3단 구도죠. 하늘의 세계, 그 다음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세 분 부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밑에서 법을 청해 듣는 보살이나 천인들, 비구스님들, 이런 모습을 3단 구조라고 합니다. 1650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국보 정비입니다. 갑사범정입니다. 이번에 순례들 가시거든 원장 선생님과 같이 좋은 작품들도 많이 아울러 보시기 바랍니다. 내소사의 범정의 용미예요. 고려시대의 용미하고 큰 차이는 없죠. 부활했는 내소사. 경상남도 사천 가솔사, 차로 유명하죠. 최범술 스님이 근대 20세기 초반에 거기서 차의 성지를 만들었죠. 또 여기 상계사로 여기 오라 스님과 이렇게 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조예가 있습니다만, 차와 관련된 사찰 중에 하나가 가솔사가 있고, 거기 보면 용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용류 아래에 있는 영곽하고 열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곽이 띠가 있고 열례 콧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원사 범정이에요. 이렇게 사각형 구획이 있고 열례가 9개가 있는 것이 이제 한국적인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범정에서 성덕대왕 신종에도 열례가. 근데 이제 그 상원사 정황은 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열례가 이렇게 좀 돌출된 돌기형으로 된 것이 상원사 정인데 이에 비해서 성덕대왕 신종은 이렇게 납작한 연꽃봉으로 되어 있어요. 개수는 9개고 영곽 형태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범정의 양식을 얘기할 때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이 열례를 보고서 이렇게 연꽃잎처럼 납작하게 있는 것을 성덕대왕 신정 계열의 열례라고 하고 아까처럼 돌기형으로 나온 것을 성덕대왕 상원사종의 영향을 받은 작품 이렇게 그 양식을 분류하고 있어요. 성덕대왕 신정입니다. 이건 상원사 범정의 열례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돌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곽이 4개가 있는데 각각 9개씩 달려 있고요. 근데 그 한쪽 면에 이렇게 하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 범종이 경주에 있다가 15세기에 안동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자리인 강원도로 옮겨지는데 그때 어떤 언덕쯤에서 갑자기 이 범종이 꼼짝도 안 하고 무거워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요 열례 하나를 떼가지고 가까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드리면 교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었더니 번쩍 뜨려가지고 무사히 이국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안동의 읍지인 영가지라는 책에 16세기에 기록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지 전설이 있어요. 조선시대 범종의 이건 이제 성덕대왕 신종 계열의 연관이 되죠. 파주 보광사에 있는 범종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1644년에 이 파주 보광사는 그 당시 그 영조 임금이 이 파주 보광사를 크게 중수하게 원찰로 삼아요. 왜 그러냐면 영조 임금의 어머니가 숙빈 최씨인데 무술이었고 가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술이 당시에 있었던 영조의 생모가 보광사에 아주 열심히 드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부부이 돼서 영조를 낳았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제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보광사에 큰 시주를 하고 중창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의 원찰이 되고 아마 그런 저간의 사정이 반영이 돼서 이때 범종을 만들면서 용을 여기다가 새긴 것 같아요. 영조의 벽을 생긴다는. 범종에 용위에 이렇게 용이 있는 거는 뭐 당연지사인데 몸체 아래에 이렇게 용이 새겨져 있는 건 이게 유일한 일입니다. 고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이거. 구름 속에 다 물들고 하늘에 있던 용이 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소사 범종 같은 경우 이렇게 성덕대왕 신정처럼 상원사정처럼 돌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문사정, 청도 운문사정이에요. 거기도 이렇게 돌기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요 무렵쯤 되면은 범종 위에
조선시대 범정에서도 번자의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장식으로. 지금 영광 있는 그 밑쪽으로 가면 비천이 이 표현이 되는데, 이 비천이 이미 상원사 범정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하죠. 네 명의 천인이 각각의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고 있고요. 범나같이 생긴 소라를 불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장구를 치고 있어요. 오른손을 돌려가지고 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천이는, 비천은 비파처럼 만돌린처럼 생긴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 범정을 감상할 때 여기서 귀를 열어서 이 소리들이, 가까이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소리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재밌는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찌직거리는 소리. 그러면은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고는 지났을 텐데. 음악을 들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음악을 차 마시세요? 네네. 제가 차 마셨어요. 저녁에 공연 안 하셨죠? 떡 드시면서. 저녁 오시는 분들은 직접 다니시는 시간이 제일 이름 그러면 다시 이름을 아니,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회장님 케이크 잘라서 드시라고. 케이크 그거 떡이 있었어요. 저 스님 가져가세요. 이불로 딱 뜯었어요. 예. 그 떡이 맛있어요. 네. 아까 근데 스님 아까 제가 이거 이불도 안 깎아. 어디 좋은 정보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가방 나중에 저 스님 그리고 저거는 이불로에 오늘 꽃가루 많이 들어온다고 해. 잘하셨어요. 예. 화분을 이거 스님 방에 물 안 주고 스프레이만 뿌리면 그래서 제가 안 그러지. 비누도 있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무장하시고. 아니 물 안 줘도 되고 나미고에 내미래도 나고 해. 스프레이만 해야 되고. 스프레이만 예. 자주 먹고. 제가 일주일 며칠 피워도 관계없어요. 네네. 자주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뭐 다 오면 다 담아. 게으른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물로 열어봤어요. 일회용이죠. 우리 안 하는 거. 예, 스프레이로. 답답한 게 올해 인물 진짜
올해가 저희 지금 시간차도 시간차 주말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그런데 주말에 얘기하고 일요일마다 우리가 제가 이게 디스플레이로 안 뜨네. 떡이 맛있는데 좀 이따 필요해 주실 얘기 안 나오니까. 떡좀 주세요, 보사님. 예? 떡 좀 주세요. 맛있는데 딱 그래야 드시고 드시니까. 회장님 도시락으로 인사를 하셔야죠. 회장님. 많았는데 되게 다시 오셨네. 진짜 그렇게 써도 많이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무슨 뭘 하고 상관없어요.
음악을 자 들어오세요. 케이싱 케이싱 좀 어때요? 이어서 할게요. 비천을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천인, 이게 이제 비천이죠. 사원사 범정에는 비천. 지금 이렇게 비파도 울리고 생황도 울리고 이러면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옷자락이 막 나부끼고 있죠. 영락 목걸이죠. 목걸이까지도 막 나르고 있습니다. 범정을 울리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다는 의미죠. 송독대왕 신종은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냥 소리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법회가 좀 열린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이 범종에다가는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사 경주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실상사에서 6.25 전쟁 직후에 대웅전 앞 땅에서 발굴이 된 범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진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타가지고 이제 다행히 비천은 이렇게 잘 남아있어요. 여기도 신라 범종의 비천의 모습,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비천은 그 형태 그리고 그 어떠한 자세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을 주악 비천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합장 비천이라고 하고, 이렇게 또 이건 이제 주악 비천이겠죠. 그 다음에 향로를 쥐고 있는 그런 비천도 있어요. 이거 이제 합장을 하고 있죠. 용주사 수원에 있는 용주사에 보면은 공양 비천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렇게 꽃을 흩날리는 비천도 있어요. 삼화 비천이라고 하는데, 용주사 여기 옆면에 보면은 이 맞은편 보면은 이렇게 꽃을 흩날리고 있는 비천이 조각이 있어요. 고려 범종 비천 중에 국립중앙관공원에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비천입니다. 굉장히 아주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옆 측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그 소리와 더불어서 나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찬탄하듯이 표정을 보면 정말 희열에 겨워서 이 표정도 생생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겠어요. 배가 나옵니까?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아무리 날씬해도 이게 아랫배는 이렇게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찬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쓰면은 이게 좀 평평해지는데 더군다나 앉으면 안 돼요. 이게 고려 범종이긴 하는데 신라 시대 때 미술에 보면은 불보살상 중에서 이렇게 아랫배가 그렇다고 뭐 쌍디귿자가 들어가는 배, 그 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주 날씬하고 아름다운 아니 꼭 날씬하게 아름답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그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 원장 선생님 아주 시선이 날거든요. 그만 비천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그렇게 법륜이 대신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공주고 갑사,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달에 보실
앞사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구름 속에 막 비천이 마치 달 등장하듯이 그런 모습. 비천이 아니라 법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륜은 곧 부처님을 상징하잖아요. 범정소리와 함께 흐린 구름 사이에서 이제 햇살이 쫙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완한 거죠. 앞사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범정각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상원사 범정을 한 10년 전쯤인가 이 상원사 범정이잖아요. 이거 10년 전쯤인가 이렇게 좀 조사를 몇 시간 하루 종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쉬고 있었는데 한 20명 남짓한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쫙 이렇게 도로 정돈해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보고 그 중에 몇 스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20명 남자들 인솔한 비구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큰 비구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 여기 합장하는 비구 스님한테 스님 그런 거 아니야? 막 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비구 스님이 깜짝 놀라서 스님 여기 저 종에는 이건 불상이 아니니까 절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어색하잖아요. 본인들 이제 인솔하다가 어떡하나 막 이러다가 이제 좀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어디 범정을 보면 절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말 해주고 싶어서 아니 범정에다가 절해도 되지 왜 안 해도 되냐고 그런 말을 하면 되지 왜 안 돼요? 이제 절을 하지 말라는 거는 불상이나 불화처럼 부처님을 형상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공양구거든요. 공양구에 왜 절을 하냐고요. 목탁에다 절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선 의미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범정의 범이라는 건 지금 부처님의 소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타악기 악기를 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상징하고 이 소리에 묻어있는 것은 부처님의 진실 그리고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하니 막 가지 건축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형상만 부처님이 아니라 이 소리도 부처님의 소리를 내는 거니까 당연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상면에 보더라도 부처님이 왜 없어요? 여기 이 안에 아까도 봤습니다. 여기 불상, 보살상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절을 드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인솔해가지고 전하지 마세요 했던 그 스님이 그 이후에도 몇 번 꼭 어디 다른 데서 봐요. 그 스님도 이제 공부하는 스님이 돼가지고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월정사에 아주 큰 스님 중에 학생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때 그 스님 볼 때마다 내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일산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파라솔 같이 생긴 이건 이제 인도에서 인도의 벽화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인들, 왕이나 귀인들 혹은 귀족들을 햇빛에 이렇게 가리기가 일산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 밑에 부처님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범종에는 꼭 형상화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을 상징하는 진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옴자, 범자죠. 범자 중에 이 옴자가 새겨진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찰 범종에는 예소사 같은 경우 옴만이 반명하는 옴만이 반명 육자 대명왕 진원이잖아요. 여기 파주무광사에 보면 이제 육자 대명 진원 그래가지고 6글자에 보살상이었고 또 그 옆면에는 이렇게 파, 지옥, 진원, 지옥을 부수는 그런 진원이다. 이 진원을 외우면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최상왕 최승왕 왕경에 보면은 이 공덕이 이 소리를 내는 공덕이 지옥에 있는 타와 속에 있는 아기 축생들을 건져내는 그런 시원한 소리다. 화지옥처럼 별마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 이제 공선사 범종에 보면 여기 양주 경기도 양주 공선사 범종에 보면 음자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수 흥국사의 범종에는 이렇게 쭉 범종들이 뺑 흘러가면서 있어요. 여기 전라남도 해안에 보면 이렇게 이 위쪽으로 뺑 흘러가면서 범자가 쓰여집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등장해서 조선시대 때 이런 게 많이 유행합니다. 조선시대 범종에 옴자를 쓰는 거예요. 한림사종에는 이렇게 위에 옴자를 보살상비라고 바로 쓰여있죠. 자, 이제는 이제 당자, 종을 쳐서 소리 내게 하는 상원사 범종. 좀 쳐가지고 많이 좀 깨진 거예요. 연꽃을 넣어서 자식이죠. 이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범종의 당자는 연꽃이 조금 이렇게 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겹잎이 많이 나오죠. 8개, 16개가 아니라 32개, 64개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내소사 범종이 있어요. 맨 아래 부분 여기 인동당충들을 쭉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내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하고 이게 이제 내소사 범종가입니다. 사물이 불천사물이 모여져 있는 범종가입니다. 내소사는 이 절이 굉장히 수채화 같잖아요. 강하다기보다는 분위기가 사찰의 강화의 분위기가 세다기보다는 부드럽고 은은하고 수채화처럼 농담이 짙게 느껴지는 그런 사찰 가라는 게 있어요. 범종각도 그렇게 한켠에 딱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살포기 털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라북도 완주에도 송광사가 있어요. 한자는 순천 송광사랑 똑같이 쓰는데 송하고 송자 여기 광자. 그 완주에 있는 송광사에 있는 범종각은 이렇게 우람합니다. 지붕도 팔짝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내면이 합각 지붕이에요. 그리고 이 범종이나 정도, 벚꽃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에요. 완주의 불교 미술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절마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큰 절, 특히 이렇게 좀 많이 발달됐던 절 보면은 사풍이라는 게 있어요. 절의 풍.
그러니까 뭐 한 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그 절만의 고유한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내수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은은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여수 흥국사라든지 이거 좀 많이 보세요.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네, 여수 흥국사라든지 또 이 완주, 이 송광사 이런 절의 다른 기술품들 보면 그냥 굵직굵직하고 크기도 큽니다. 그런 게 힘도 세죠. 여기 완주 송광사 가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법당의 경전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좌불로서는 가장 크다는 불상이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이 절의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종하는 모습이 화엄사입니다. 종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화엄사 종소리. 종소리의 매력은 울림에 있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거 맹놀이 현상이다. 점점 이게 진동이 커지죠. 낮에도 드는데 밤에 들으니까 더 좋네. 정수는 밤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검정 소리만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하고 이어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법은 설법도 그렇고 참 좋은 내용의 소리는 사람과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리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고 생각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엮어주는 그런 게 바로 소리의 효능이 아닌가. 이게 이제 뭐냐면 근세기의 최고의 테너들이거든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도밍고, 그다음 스페이스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은 근데 현대 클래식계의 최고 공동들인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었는데 이때 모인 게 1992년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모임으로서 세상 사람들 큰 이목을 집중시켜. 우리나라에서도 중계를 해줬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당대 최고의 지휘자라고 불리는 주기 메탈까지 등장해가지고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줬었어요. 이건 물론 뭐 클래식이지만 검정은 진리를 전해주는 상징이니까 더하죠. 이때 부른 노래 중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먼저 선창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 좀 오버하고 있어요, 지금. 악보에 나오는 거 이상하게 좀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이트가 나가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이 C입니다. 최고 하이 C. 이런가?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걔네 카레라스하고 보이모가 저 춤 봐라. 이제 카레라스와 보이처럼 이게 좀 자기들 따라서 그런 음색으로 원래 카레라스 같은 테너라도 저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따라서 바로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파와로티가 아주 장난기 있어. 그래서 웃으면서 이 친구도 따라하네 뭐 이러면서 오솔레미오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고 막 서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범종가로 봅니다. 양주 브람사에 보면 범종가인데 아주 단촐하죠. 소박하죠. 범종가 하나 딱 있는 모습. 사방에 문도 없어요. 탁탁 트여가지고 소리만 촥 울려 퍼지고 경례에 들립니다. 이런 모습의 범종가도 있고 서선 개심사는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있어가지고 소리를 산속으로 터뜨리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뭐 이 나무도 그냥 자연성 그대로 뭐 이렇게 쉬운 굽은 건 굽은 대로 이렇게 자연의 조화를 이루면서 해놨습니다. 소리하고 모습이 혼연이 되고 있어요. 자연과 아까 이 범종가 예소사를 나왔고요. 법주사는 그보다는 진짜 뭐 법식대로 탁탁 하면서 커다랗게 2층으로 아까 봤던 그 완주송관사의 2층 누가관되고 수덕사 예산 수덕사는 이렇게 문을 창살을 달아나는 이런 형태가 많죠. 사실은 창살 없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흥살 같은 거를 해서 구획을 해놓습니다. 운문사는 누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2층은 사물을 모아놓고 그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누문 형태. 범종각이 아니라 이제 범종문인 거죠. 호거산자라고. 며칠 전에 여기서 그 사지,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사지가 나왔다고 보도가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도 누각입니다. 2층에 사물이 모아져 있고 1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경기도 양주 회룡사에 보면 범종류가 2층에 모여있고 안쪽으로는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요즘은 안 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소리가 꼭 12월 30일이면 했었어요. 언제부턴가 이제 안 하는데 그런 행사가 제일 처음 했었던 게 바로 1929년 2월 1일부터 행사가 있었습니다. 꼭 90년 전인데요. 그때 첫 범종이 이 범종입니다. 29년 2월 1일 날 첫 제야의 종소리를 울었던 범종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오대산 상원사가 아니라 가운데 그 원자가 이건 을등 원자인데 밑상자에 이거는 양주에 있는 양평에 있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상원사 종이에요.
신라시대 때 범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일제강점기 때 북부로도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한 50년 전에 북부에서 갑자기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이거는 그때 신라시대 때 그 범종이 아니다. 나중에 바꿔치기 된 거다. 가짜하고. 그런 어떤 주장이 있어가지고 문화재에서 지정이 해제됐다가 한 7, 8년 전부터는 아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양평 상원사 했던 그 종이 맞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 그 논란이 좀 있는 종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했어요. 조금 한 2소절만 들어볼까요? 지금 밤이에요. 밤에 들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문댄스라는 노래입니다. 밤에 달과 달빛의 춤춘. Well, it's a marvelous night for a moon dance with the stars up further skies. Fantabulous night to make romance neath the cover of October skies. All the leaves on the trees are falling to the sound of the breezes that blow. Yeah, I'm trying to please to the calling of your heartstrings that play soft and low. You know the night's magic seems to whisper and hush. You know the sun of midnight seems to shine in your blush. Can I just have one more moon dance with you, my love? Can I just make some more romance with you, my love? Well, I wanna make love to you tonight. I can't wait till the morning has come. Yet I know now the time is just right, and straight into my arms you will run. When you come, my heart will be waiting to make sure that you're never alone. There and then all my dreams will come true, dear. There and then I will make you my own. Every time I touch you, you just tremble inside. Then I know how much you want me that you can't hide. Can I just have one more dance with you, my love? Can I just make some more romance with you? 한 2년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히트하거나 그런 종류의 노래는 아닌데, 여기 보면 How can you long for someone who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는, 지금 눈앞에 없는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여기 저 달 속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죠. 이 두 사람은 좀 그리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에요. 저 달을 보면서 달빛이, 교묘한 달빛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참 순화되는 그런 건데, 마치 이렇게 달에서 내려오는, 퍼져 내려오는 이 달빛을 보면서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들듯이 이 범종 소리도 참 이렇게 울려 퍼지는, 아까 어떤 일화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산속에서 은은하게 퍼져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이 희열을 느끼고 안락을 느끼는 게 바로 조금 닮아가지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모고를 봅니다. 이게 목탁하고 모고하고는 계절이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도 비슷합니다. 모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를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깎은 건데, 그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에 비슷한 것이 원래 중국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물고기 모양으로 정착이 됩니다. 사찰에서. 성호사설, 우리나라의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 보면은 한나라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모고라고 이렇게 붙여졌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울진 부병사 법영루에 있는 모고범전이죠. 이렇게 같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밤에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걸 본받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당나라 때의 고승인 백장 스님, 백장회 스님이 백장청규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내장사에 있는 범종 보면, 모고를 보면은 백장 스님 말 맞다나 진짜 물고기 모양처럼 딱 생겼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강조했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수행자는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시 공부해야 된다. 그런 것을 뜻이. 그에 비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어떤 한 스님이 그 과보로 죽어서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나쁘게 마음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로 삼기 위해서 물고기 형태로 만든 거다. 치문경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애써서 해야 될 가르침을 적은 책이죠. 치문경. 수독사 모고에 보면 그래서 그 조금 욕심사나운 그 수행자의 모습을 표현했더니 한 것처럼 그런 것이라도 한 양 조금 이렇게 욕심사납게 생겼죠. 친수들께 뭐 그런 건 이제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한 가지 유래담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좀 두 번째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스승이 한 공부하라, 바르게 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냥 어기고 했다가 그 과거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그 등 뒤에 위에다가 커다란 나무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과보를 받은 것을 경책하기 위해서 했다. 예천 용문사 모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찰의 모고에는 다른 데서는 없는데 이게 나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요. 안 쓰였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안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게 해서 좋아요. 다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재미가 없죠. 물고기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용이 된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미라에도 나오니까. 아마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물고기와 용이 결합된 모습, 물고기에서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용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내조사 모고 보면 이렇게 여의주를 탁 물고 있고, 여기에 비늘도 용의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의 뿔도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파주 보강사에 있는 거고, 정말 용처럼. 이 얼굴은 딱 열어보면 완전한 용이죠. 몸은 물고기래도. 확실히 모고는 용하고 관련 있게 한 거가 형태면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물고기 형태로 합니다. 일본은 이제 목탁한 모고를 크게 구분을 해서 부르지는 않는데, 여기 물고기죠. 물고기 꼬리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모고하고 비슷한 형태도 있습니다만, 전혀 용하고 다르죠. 여의주 같은 것만 하나 물었을 뿐이지, 완벽한, 완전한 물고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고를 많이 부르죠. 비슷한 것이 또 교토에 있는 상문사 모고입니다. 여기는 모판이라고 불러요. 어판이라고 불러요. 모고라고 하지 않고. 모고라고도 합니다. 어판이라고 해요. 중국에도 이런 모습 비슷하죠, 상복이.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 작품만 가지고 예를 들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모고가 훨씬 더 장식성이 강하죠. 여기 목탁, 무거울 묻고 이런 마음을 들었다라는 글도 있어요. 다산 정약용이 쓴 거 보면,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했지 않습니까? 목민심서가 올해 딱
출판된 지 200주년 되는 해인데 어느 날 그 유배를 와가지고 사찰에서 밤에 밤늦게 잠이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글씨 걱정이 많고 서울에 두고 가족은 어떡하나 내 신세는 어떡하나 이러다가 새벽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기 도양석 때 목탁 소리가 울렸던 모양이죠. 목탁 소리를 갑자기 들으니 목어 소리를 들으니 아 세상에 온다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는 거구나. 조금 전까지 근심 걱정 속에 밤을 꼴딱 새웠는데 그 목어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이 탁 나는 거야. 아 내가 참 이제 알겠구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부비영달을 추구할 것은 뭐 되는구나 하고 이제 깨달아 먹는 거를 시로 적은. 그래서 몸은 비록 비늘로 덮여 있어도 마음은 비늘이 없구나. 아, 일물 맞네요. 마음에는 걸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몸은 물고기 모고가 비늘로 막 덮여 있고 어떻게 보면 보기 싫은 모습이지만 그 마음 속만큼은 이렇게 깨끗한 거다. 걸림이 없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담나라 친각스님이 모고에 대해서 쓴 시거죠. 그래서 이제 모고도 치는 소리가 있어요. 합법이 있습니다. 운판입니다. 구름 모양의 또 소리 내는 법구죠. 저 옛날에는 이제 요사나 부엌 근처에 많이 매달았는데 부엌이라는 것은 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기가 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판이라고도 씁니다만 그래서 운판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는 이제 이렇게 의식을 할 때 쓰는 건데 구름 모양으로 만든 것이 그런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 구름은 이제 비를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화재를 막기 위한 의미로 구름 모양으로 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략 17세기 무렵부터는 운판이 등장해요. 실제로 작품이 남아있으니까. 일본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걸로 봐서는 불교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운판이 있었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여수 흥국사 운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범자로 새기거나 진원을 하거나 연꽃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예산 수덕사 운판인데 마음신변처럼 이렇게 투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양처럼 동그랗게 가운데 이런 형태는 이제 유일합니다. 수덕사인데 또 화엄사, 불의 화엄사도 역시 불꽃처럼 하게. 혹시 이런 절에 가보거든 하시게 되거든 이런 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확인 좀 해보려고요. 검정각에다가 이렇게 동화사, 대구 동화사 검정각 대소사 그렇죠. 양주 수정사, 우문사, 대심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요몽산 해원정사 검정 이거 소리 들릴 때 있거든. 한번 이제 검정소를 마음에 이렇게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이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시도 받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소리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희 어떻게 마치겠습니다.